자, 문학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 하기 전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숙제 검사를 못했었죠. 현진건의 고향을 읽고 나서 요약을 하고 논술 써오는 것까지 숙제였는데 요거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할 작품 있죠? 김동리의 무녀도 요거랑 같이 써가지고 요번 주 제출을 하길 바랍니다. 거기 카페에다가 올려주세요. 문자로 한 번 더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은 김동리의 무녀도입니다. 자, 김동리라는 소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무녀도라는 작품을 가져왔는데요. 자, 무녀가 뭐죠? 무녀. 무당 알죠? 무당. 무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라는 건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당을 그린 그림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무당 얘기겠구나 라는 거 제목 보고 살짝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맨 앞 페이지 펴면은 내용 개괄 있죠? 선생님과 함께하는 내용 개괄 거기다가 한번 채워볼게요. 자, 우선은 이 소설은 갈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되게 짧아요. 소설치고는 짧아서 단편 소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현진건의 고향 할 때 액자식 구성 배웠었죠? 얘도 역시 액자 소설입니다.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는 액자 소설이다. 자, 액자식 구성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을 넣는 이 액자와 같은 형식으로 소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안쪽이 그림이라고 치면 우리 바깥쪽의 액자의 틀에 해당하는 부분 뭐라 그랬죠? 외부 이야기, 즉 외화라고 하고요. 안쪽에 그림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부분, 얘는 안쪽 이야기다. 내부 이야기, 한자로는 내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쵸? 자, 이런 구성을 고향이라는 소설에 이어서 무녀도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부 이야기보다 내부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좀 더 비중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액자식 구성을 만났을 때 내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소설을 감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얘도 조금 이따가 본문에 잠깐 보면서 어느 부분부터 내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지 쌤이랑 이따 표시를 해볼 거예요. 자, 어쨌든 갈래는 단편소설, 액자소설이었고요. 자, 두 번째, 성격. 이 소설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자, 무당 나오잖아. 우리 요거를 무속적이다 라고 합니다. 자, 무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속적이다. 그 다음에 토속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토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지방만의 특유한 느낌이 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지방은 지금 경주입니다. 경주의 어떤 시골 마을인데, 자, 시골 마을, 옛날 배경의 시골 마을이라면 무속 신앙이 발달을 했겠죠. 자, 그런 식의 토속적인 그 지방만의 특징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 해서 토속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무속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쵸? 자, 무속 신앙이라고 해서 종교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런 무속 신앙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도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런 종교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배경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같이 있죠. 자, 시간적 배경은 언제냐면은 20세기예요. 자, 지금은 21세기인데 20세기 초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100년 전이에요. 이때는 우리는 개화기라고 하는데요. 자, 개화기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개화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때 우리끼리 복작복작 살다가 개화기쯤 되면은 문을 활짝 열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화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 소설 속에서. 왜냐하면 아까 종교가 나온다 그랬잖아. 무속 신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의 무당의 아들이 기독교를 믿어요.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래서 둘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벌어질 거라는 거 우리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기독교를 이 아들이 어떻게 접했을까? 한국에 살면서, 조선에 살면서 개화기 때문에 서양의 문물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접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개화기라는 배경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어디였냐면 경주예요. 경주 가봤죠? 경주 부근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근이란 건 가까이에 있다란 뜻이에요. 경주 가까이에 있는 어떤 시골 마을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시점도 볼게요. 시점 저번에 선생님이 어항을 가지고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죠? 어항에 있는 금붕어를 가지고 얘기해줬어요. 자, 시점. 여기에서는 외화랑 내화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각각 요 두 이야기마다 시점이 다릅니다. 외화에서는 누가 얘기하냐면 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나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등장인물이 왔다라는 거지. 어항 안에 있는 인물, 그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나오면 1인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니라서 자신의 심리 같은 건 밝혀지지 않고 외부의 이야기만 전달해 줄 뿐입니다. 관찰자구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내화에 가면 본격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당이랑 그 아들의 그 종교 갈등이 나오는데 내화에 가면은 누구나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오죠. 자, 전지전능한 마치 신처럼 모든 사건과 그 다음에 모든 인물들의 심리까지도 다 꿰뚫어보는 그런 시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시점까지 봤고요. 주제 정리할게요. 주제는 이따가 쌤이 줄거리를 조금 대충 설명을 해주고 나면 이 주제를 다시 읽어봤을 때 이해가 좀 더 잘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무속신앙이 나온다고 그랬어. 무속신앙. 무당이지. 자, 무당, 무속신앙과 누가 갈등한댔어요? 기독교잖아. 밖에서 온 종교, 외래 종교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무속신앙은 우리 전통적인 종교이고요. 외래 종교, 밖에서 들어온 종교, 기독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외래 종교 둘이 갈등하죠. 자, 이 갈등이 빚은 혈육 간의 비극이다. 되게 거창하지? 자, 무속신앙과 외래종교. 그러니까 무속신앙은 엄마잖아, 엄마. 엄마가 무당이야. 여기서 엄마 이름 뭐라고 나오냐면 모화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번 적어볼래요? 자, 모화라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외래종교를 믿는 아들. 누구? 욱이라는 애가 나와. 자, 욱이랑 서로 갈등을 합니다. 혈육이란 건 피를 나눈 사이, 가족이다. 즉, 이 둘 사이는 모자 관계잖아요. 엄마랑 아들 관계. 이 혈육 간의 비극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둘 사이에 갈등이란 게 나타났어요. 쌤이 여기서 갈등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고 갈게요. 자, 갈등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어느 소설이든 갈등이란 게 안 드러나는 소설은 없다,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옆에다가 갈등의 종류를 한번 적어볼게요. 갈등은요, 혼자서 내적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갈등이 있고요. 나 아닌 다른 존재랑 갈등을 외적으로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자,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자, 내적 갈등은 뭐냐면 자기 혼자 하는 거야. 나 혼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는 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볶음밥 먹고 싶어. 이렇게 혼자서 고민하는 거 얘기합니다. 혼자서. 자, 근데 외적 갈등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 말고 나 밖에 있는 다른 존재랑 갈등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맨 처음에 자, 4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나라는 개인 혹은 다른 개인과 개인 둘이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맞붙는 거지. 어떤 사람 하나랑 다른 사람 하나랑 둘이서 싸우는 건데 무조건 싸운다라기보다는 의견 충돌 이 정도도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이랑 싸울 수도 있지만은 이 개인은 사회랑도 갈등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홍길동을 생각해 보세요. 자, 홍길동은 어떤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조선시대 때 신분제가 엄청 극심하게 갈리던 이런 시절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그 신분과는 상관없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벼슬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 대장부로서. 그런데 이 사회가 나를 가로막네. 나를 서자라고 해서 나를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벼슬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를 못 부르게 해. 뭐라 부르게 하냐면 대감님이라 불러라 라고 한단 말이야. 형아도 형이라 못 부르게 한단 말이야. 형아는 정실 부인한테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고 본인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형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나는 참 한스럽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홍길동이 대표적인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 요소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나 속으로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사회가 나를 가로막는구나. 개인과 사회의 외적 갈등 예시, 대표적인 예시가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이랑 자연이랑 싸운대. 자연이랑 어떻게 싸워? 자, 자연이랑 싸운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 요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자연재해 있죠. 우리 소설에서 자연재해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 많아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후재를 지내고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이것도 자연이죠. 자연과 갈등하는 거야.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거면 개인과 자연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 자, 이건 무엇이냐? 자, 운명.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있다. 자, 이렇게 보는 작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작품 중에서 영마라는 작품이 있어. 자, 영마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나중에 사주팔자 보러 가면 역마살이 끼었소 라고 하면서 무슨 살 안 좋은 것들이 끼었을 때 살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역마살이 끼면은 한 자리에서 못 산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다 라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대요. 자, 그런데 그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쓴 소설 역마라는 소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역마살을 타고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 돌아다니고 나 여기서 정착해서 한 자리에서 살래 라고 해봤더니 이 운명을 거스르지 못해서 시름시름 알아서 죽을 지경에 처했다는 거야. 이유 없이 아팠다는 거지. 그런데 다시금 이제 나는 안 되겠다. 일어나자 해서 멀리 떠나야겠다. 내 운명에 순응하자 라고 하면서 운명을 갈등을 해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개인이 운명과의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누구랑 갈등하는 거야? 모하랑 우기랑 갈등하는 거잖아. 아,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즉 외적 갈등이 여기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등 얘기 나왔으니까 빼먹을 수 없는 스토리가 또 하나 있죠. 우리 소설이라는 것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요거 6학년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자, 소설의 단계 5단계에 대해서 들어본 거 기억이 날까요? 자, 요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렇게 배웠었는데, 소설은 갈등을 중심으로 이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부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 어떻게 갈등을 중심으로 5개로 나누느냐 하면은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자, 맨 처음에 소설이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는 발단 부분이에요. 자, 발단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발단 부분이라 하느냐 하면은 등장인물도 소개해주고 배경도 소개해주고 자, 요런 부분을 발단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갈등이 없지. 갈등이 없는 이 부분이 발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가니까 조금 그래프가 약간 올라갔어. 왜 올라가게 그렸을까? 갈등이 드디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전개 부분에서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등장하죠. 자, 갈등의 요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기 단계예요. 위기. 자, 우리 위기를 겪었다라고 할 때 그 위기 단계에서는 갈등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등이 고조된다,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점점 갈등이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이 꼭대기에서 갈등이 터져버리죠.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절정 부분이 갈등의 최고조 부분. 갈등이 최고로 올라간 부분을 절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갈등이 절정됐으면 이제 해결이 돼야지.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은 결말 부분이죠. 갈등이 해소된다. 자, 그러면 소설은 어떤 소설이든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소설도 마찬가지죠.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를
관계를 통해서 처음에는 갈등이 없다가 그 다음에 점점 등장하기 시작하고 고조되다가 최고조로 펑 터졌다가 해소되는 이런 과정을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 5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소설은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3번 반복하고 외우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앞에서 봐야 될 개념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간단하게 쌤이 요거 줄거리 정리를 좀 해줄게요. 줄거리를 또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재밌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외화와 내화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자, 맨 처음에 소설은 외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외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은 나라는 애가 나와요. 화자가 나옵니다. 자, 외화는 지금 아까 전에 시점이 어떻다 그랬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 나라는 애가 뭔가를 관찰하고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나는 부잣집입니다. 부잣집. 이 나라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에는 굉장히 부자라서 그리고 골동품이나 그림 같은 거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에는 나그네들이 막 왔다 갔다 찾아오고 떠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집이래.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아버지랑 여기서는 사내라고 나와요. 자, 어떤 아버지랑 딸이 찾아와요. 여기서는 소녀라고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나아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아버지한테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딸이랑 아버지랑 찾아왔었는데 이 딸내미가 그림을 엄청 잘 그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갔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무녀도다. 오, 제목이죠. 무당을 그린 그림을 딸내미가 하나 그려놓고 둘이 다시 떠나갔다라고 하면서 외화가 끝이 나고 내화가 시작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 둘 사이의 일, 어떤 일들이 펼쳐졌냐. 자, 요 둘 사이의 일을 집중적으로 내화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이 딸내미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자, 아버지가 있잖아. 이 아버지는 같이 안 살아. 멀리서 장사하고 일하기 때문에 가끔씩 집에 오는데 딸내미 딸바보였대요. 자, 이 아버지가 있고요. 큰 역할은 안 합니다. 자,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중요하지. 무녀라 그랬잖아. 주인공입니다. 자, 어머니가 주인공이에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이름이 뭐냐면 모화. 자, 이 사람의 직업은 무당입니다. 무녀, 무당. 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엔 딸이 있죠. 아까 그림을 그렸던 이 딸내미 이름은 낭이. 자, 이 낭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얘는 지금 청각장애인이에요. 청각장애인. 청각장애라서 말도 좀 잘 못해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멀리 산다 그랬으니까 어머니랑 딸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의 집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낡고 헐린 집 같다. 이렇게 낡았대. 낡아서 낡고 헐린 집이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도깨비 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도깨비 굴처럼 막 이렇게 을씨년스럽고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 지금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지금 무당네 집이 이렇게 헐렸다. 이 무당 지금 옛날 사람들은 무속신앙을 굉장히 잘 믿었기 때문에 이 무당이 마을에 있는 어떤 모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곤 했어요. 마치 어떤 때는 의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굿을 해주면 아픈 사람이 낫는다 이렇게 믿기도 했고요. 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깨비굴 같은 낡고 헐린 집에 살았다라고 표현을 작가가 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 나중에 망한다는 거야. 무속신앙의 몰락, 무속신앙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나중에 무속신앙이 사라질 거다. 사실은 우리 지금은 옛날처럼 이 시대처럼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이 많이 없고 거기에 의존도도 좀 낮잖아요. 이때보다는. 그래서 지금 약간 몰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데 요 몰락을 이 소설 속에서 낡은 집에 산다라는 것을 통해서 암시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갑자기 집에 누가 와. 누가 오냐? 새로운 두 번째 주인공 우기라는 애가 와요. 자, 여기서 어머니랑 우기 요 둘이가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우기는 누구냐면은 어머니의
아들인데 지금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옛날에 만났던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 남자랑은 결혼은 안 했어. 결혼 안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사생아라고 하거든요. 이따가 본문 보다 보면은 사생아라는 말이 나올 텐데 뭐지? 하지 말고 사생아는 남자 여자랑 결혼을 안 했는데 낳은 아기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기는 어머니의 사생아였는데 하도 어릴 때 낳았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우기를 절에다가 갖다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뭐 전화가 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우기랑 이 딸인 낭이는 어떤 관계? 친남매는 아니지만 어쨌든 남매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다른 남매 관계죠. 자, 어릴 때 이제 낭이도 우기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커서 다시 만났을 때 굉장히 좋아했다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절로 보냈는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는 우기한테 관심 끊고 살았지만 살아서 몰랐지만 우기는 절에 있다가 나중에 우연히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기독교. 선교사 있죠? 미국에서 온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돼요. 그래서 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선교사 도움으로 살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찾아보자. 나 다 컸으니까 해서 어머니를 기대하고 찾으러 갔더니만 어머니가 이런 도깨비 굴 같은 데 살고 있더라. 그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어머니가 무당이었더라. 본인이 보니까 마귀가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어머니는 우기가 기독교임을 알게 되자 잡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하고 기도를 막 합니다. 우기는 우기대로 어머니와 이 여동생이 마귀에 들렸구나 하면서 기도를 막 합니다. 둘이서 이제 막 이렇게 갈등의 불씨가 지펴지는 거죠. 자, 우기는 성경책을 가지고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어머니는 이 성경책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귀신 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느 날 어머니가 우기가 잘 때 성경책을 불태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불태워버리니까 우긴 난리 나죠. 자다가 깨니까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갔더니만 불에 다 타버렸다.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 냉수를 이렇게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을 때 이 냉수를 갖다가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 얼굴에 쫙 뿌려버려요. 막장 드라마지. 자, 이렇게 뿌려버리니까 어머니가 눈이 돌아갔어. 이미 기도를 하면서 약간 신내림을 받듯이 이성을 좀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냉수를 팍 맞자 어머니가 한순간에 우기를 칼로 찔러버립니다. 자, 이런 사태가 발생해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갈등 구조에서 보니까 어머니가 급기야는 우기를 칼로 찔러버리는 이 부분을 절정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갈등이 최고조된 부분이니까. 그치? 막 집에 불이 나려고 하고 한 사람은 칼로 막 찌르고 찔려서 난리가 난 부분입니다. 자, 절정 부분 여기에 해당되고요.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둘이 막 갈등을 하고는 일단락이 돼요. 자, 우기는 칼에도 맞았고 안 그래도 뭐 다른 병도 좀 있었어.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자, 모화는 그래도 어머니랍시고 우기를 막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는데요. 자, 이때 무렵에 우리 이 마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기는 지금 다른 도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기독교를 쉽게 접했어요.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서는 모아가 살던 시골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무당의 지위가 컸기 때문에 무속신앙을 믿었단 말이죠. 아직 시골까지는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무렵에 우기가 시름시름 앓을 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교회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당이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전도를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하나 둘 이 시골 마을 사람들도 그 교회당에 하나 둘 발걸음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모화는 코웃음을 풍 치면서 예수 귀신 그거 믿어서 뭐하냐 하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기가 결국에는 죽어버려요. 우기가 죽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모화라는 어머니 지금 무속신앙도 점점 쇠퇴될 뿐더러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질 무렵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모화가 마지막 굿을 연대. 마지막 굿을 열면서 자, 굿을 왜 여느냐 하면은 어떤 부잣집에서 며느리가 목숨을 끊었대요. 그래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 부잣집에서 그 혼백을 좀 불러줘라, 위로 좀 해줘라 라고 하면서 모화한테 굿을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모화는 큰 굿을 아주 마음먹고 준비를 하면서 그 혼백도 불러낼 뿐더러 우리 말 못하는 우리 낭이 말문도 좀 트이게 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야심차게 굿을 준비를 하죠. 자, 굿을 시작을 했는데 화려하게 시작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하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무속신앙이 이기나 그 교회 예수님이 이기나 보자. 누가 진짠지 한번 보자. 자, 이번에 모화가 낭이를 말을 하게끔 만들어내면 진짜 무속신앙이 있는 거네. 근데 말 못하게 만들면 이게 다 뻥이잖아. 예수님 믿어야겠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굿을 보러 와요. 진짜 말문이 트이는지. 자, 근데 굿이 맘대로 안 되기 시작해요. 홀령이 잘 안 불러져 옵니다. 그 부잣집 죽었다는 그 며느리의 홀령이. 그러니까 모화가 그 빠져 죽은 그 호수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면서 홀령을 부르기 시작해요. 자, 호수로 사람이 모화가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면서 홀령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계속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모화는 계속 깊은 물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자취를 감춰버렸다라고 하면서 끝이 나. 모화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낭이는 어떻게? 오빠 죽고 엄마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모화가 죽고 10일이 지나자 낭이의 말문이 트였다라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낭이는 지금 누구랑 남았어? 아버지랑 남았잖아. 아버지가 낭이랑 그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낭이한테 왔겠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야, 떠나자라고 하면서 이 도깨비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떠날 때 왔다 갔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들렀던 곳이 바로 아까 나왔던 이 외화의 부잣집인 거지.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아버지가 여기 낭이의 아버지고 이 딸 소녀가 바로 낭이었구나. 얘가 그림을 잘 그렸구나. 자, 얘가 그린 무녀도가 뭐겠어요? 엄마가 굿을 하던 마지막 모습을 그린 거였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나요. 자, 이 이야기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종교 갈등이야. 종교 갈등. 자,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죠. 혼란스러운 시기. 어떤 시기예요? 개화기라 그랬잖아.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서 종교가 갈등을 하는데 뭐랑 갈등해요? 옛것이랑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무속신앙 옛것이랑 새것 있죠. 새로 들어온 기독교 요것 간에 대립이 드러난다라고 하거든요. 옛것과 새것의 대립이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못 받아들이는 이 새것을 못 받아들이는 모화 같은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 옛 종교와 새 종교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갈등이 아주 비극적이게도 혈육 간에, 모자 간에, 엄마와 아들 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비극적인 운명 이런 게 나오고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모화가 죽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속신앙이 몰락한 거를 암시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무속신앙 이겼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우기도 죽었잖아. 그래서 누가 이겼다라기보다는 그냥 둘 사이의 비극적인 운명을 얘기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여기까지 줄거리 봤고요. 우리 무녀도는 이제 뒤쪽에 가서 역시나 15줄로 여기 요약을 해오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 본문 한번 볼까요? 여기 무녀도 에서 한 장 넘겨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갈래 적었잖아. 요 갈래 적은 바로 뒷장 넘어가면 이제 본문 나와요. 그쵸? 무녀도에서 김동리 1번 이렇게 시작을 하죠. 1번 시작을 하고 한 장 또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니까 2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디냐면은
자, 지금 여기 본문이 있죠? 본문이 있는데 2번으로 시작하는 부분 찾아보세요. 자, 2번으로 시작했을 때 여기부터가 쌤이랑 똑같이 한번 적어봐. 내화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2번부터가 이제 내화, 안쪽 이야기, 내부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모화나 낭이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우기에 대한 이야기.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 가니까 여기 3번 나오고 3번에서 한 번 더 넘겨보세요. 3번에서 한 번 더 넘기니까 어디 아래쪽에 저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이 부분 동그라미 칩시다. 신약전서라는 말이 나와요. 자, 신약전서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자, 성경은 뭘 상징하느냐? 이제 성경책을 우기가 슬슬 꺼내기 시작하면서 모화가 그걸 발견하고 너 예수 귀신 믿냐? 라고 한 겁니다. 자,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슬슬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그 소재예요. 갈등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네,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끝도 없이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얘는 단편 소설이에요. 소설치고는 짧은 정도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뒤에 가서 요약하는 거 있죠. 자, 숙제는 요거 요약 15줄로 해오는 거 잊지 마세요.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줄여서 15줄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우리 논술 해야 되죠. 우리 이번 주는 논술 주제 내줄게요. 자, 논술 넘겨서 원고지 페이지 펴면은 우리 항상 했듯이 위에 제목, 주제를 적어봅시다. 자, 이번에 해야 될 논술은요. 모화와 우기의 대립이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요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적어 오시면 됩니다. 소설을 읽고 나서 쌤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 모화와 무속신앙과 우기, 기독교의 이 대립 있죠. 이 둘 사이의 대립이 당시 시대적 배경은 뭐예요? 개화기잖아.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좀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여서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혼란스럽던 시대 속에서 이 둘의 대립은 뭘 의미하는 것 같은가 잘 생각해보고 논술 써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 카페에다가 숙제 게시판에 올리세요. 자, 얘네들을 숙제 인증 게시판에다가 올리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뭐도 올려야 되죠? 지난주에 현진건의 고향 한 거 있죠? 자, 고향에서 논술한 거랑 요약한 거랑 두 개도 같이 올려주세요. 알겠죠? 요거 사진 찍어가지고 쌤이 요약한 거 잘 볼 수 있게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 인증 게시판에 다음 주 수업 전까지, 다음 주 토요일 수업 전까지 요약한 거, 논술 쓴 거 올리고 고향 지난주에 요약하고 논술 쓴 것까지 두 개 같이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문항 여기까지입니다.